하는데 이제 아노말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이제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했을 때는 남들보다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다. 뭐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서는. 그래서 과거 정보 또는 발표된 공식적인 정보 또는 뭐 사적인 정보를 다 포함하더라도 이러한 논문을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은 효율적이다라고 한 사람이 이제 유진 파마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도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긴 한데 근데 시장에서는 봤더니 뭐 이렇게 이런 효율적 시장 가설로 설명이 안 되는 좀 이상한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묶어서 다시 말하면 설명을 할 수 있고 학자들이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면 그건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학자들의 한계를 여기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례적 현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서 이번 시간에는 한두 개 더 보도록 하죠. 그 중에 하나가 firm size effect라서 기업 규모가 큰 기업보다 작은 기업이 수익률이 더 높더라. 뭐 이런 거. 뭐 January effect라서 1월 효과, 1월이 다른 달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데 그거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게 현상이에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 증권 시장에 어떤 다양한 이례적 현상이 있는데 그 이례적 현상의 그 묶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아노말리스라고 하는데 업노멀하다, 노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본시장은 이례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이론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더라. 재무 분석가들이 이론적인 지식의 한계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살펴본 유진 파마 교수의 그 efficient market hypothesis, 효율적 시장 가설에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 그래서 자본시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초과 수익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특정한 달에 특정한 요일에 수익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건 뭐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의 그 효율적 시장 이론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firm size effect, 기업 규모에 따라서 monthly effect, 월의 초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눴을 때 수익이 좀 다르더라. 소액 기업, neglected firm effect라 해서 소액 기업, 관심이 없는 기업들이 좀 수익률이 더 높은 것 같은데 그 왜 그렇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액 기업은 일반인들로부터 관심 없는 이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이런 기관들이 전문 투자가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종목이 오히려 뭐 그 수익이 2배, 3배, 10배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 꽤 있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버리액션 뭐 이런 거. 그리고 1월 효과, 제뉴얼 이펙트 또는 요일 효과. 특정한 요일에 수익률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켄드 이펙트 또는 the day of the week 이펙트라고 해서 요일 효과는 월요일에 수익률이 좀 낮고 금요일이 좀 높고 뭐 이런 현상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price earnings ratio, 그러니까 PE 비율이 낮을 쪽이 오히려 저퍼들이 이건 뭐 논리적으로는 좀 그렇죠, 그죠? 뭐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 수익률이 좀 높더라. 뭐 volatility fuzzl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기업 규모 효과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주식에 대한 초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주식에 대한 초과 수익률보다 위험을 조정한 후에도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실전적인 현상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은 등치가 크니까 이게 몇 조, 10조, 뭐 20조, 뭐 이렇게 꽤 큰, 뭐 400조 된 삼성전자 같은 거는 뭐 하루에 20, 30% 오르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서 또 뭐 하락하더라도 조금씩 꾸준히 하락하거나 올라도 조금씩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1월 효과와 결합된 특성이 있어서 1월 기업 규모 효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펌이 기업이 작은 기업일수록 제뉴얼 이펙트가 묶어서 더 크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1월의 기업 규모 효과가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는 이제 이론으로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뭐 이렇게 이론으로 뭐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엠피리컬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간으로 잡느냐, 또 어느 나라에서 이런 현상을 하느냐, 이 두 개 다 합쳐서 어느 나라에 언제쯤, 또 호경기일 때, 불경기일 때 이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보면 기업 규모와 주식 수익률 간에는 네거티브 코릴레이트 돼 있다. 그래서 inversely related 데이터, 역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의 positive excess return, 초과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오히려 수익률은 더 높더라.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고요. 실전 검증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카인 연구에 의하면 기업 규모가 작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기업 규모가 가장 작은 거고 가장 큰 걸 비교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높더라. 뭐 이런 게 좀 나왔고요. 또 어떤 경우는 주식을 매각할 때 부담을 느끼게 되니까 그 거래 비용을 고려한다면 기업 규모 효과는 그렇게 크기에 따라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거래 비용이 부담이
더 비중이 큰다. 규모가 큰 경우는 거래 비용은 뭐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고 이걸 제거하고 나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분석을 한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슐츠 같은 경우는 거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주식 보유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기업 규모 효과가 짧은 기간에는 이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등락이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이용을 해서 그 규모 효과에 따라서 수익을 내는 그런 결과가 꽤 있더라.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이건 기계적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제뉴얼 이펙트, 유일 효과, 월별 효과인데 정월 효과라고 하는데 1월의 수익률이 1월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익률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제 양도소득세라든가 또는 주식의 어떤 자본 손실 같은 거를 입으면 주식 샀는데 1억에 사가지고 그 손해를 보고 팔았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그 매매 손실에 대해서는 뭐 비용 인식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 거래세의 특징이 뭐냐면 일종의 재산세 같은 보유 기간에 따른 재산세 같은 성격이 있어요. 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기는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냐면 주식 거래세라는 게 재밌는 게 1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다 쳤을 때 그 10억에 대해서 파는 거에 대해서 거래세를 곱해서 낸단 말이죠. 0.08을 내든 어쨌든 그 농특세 0.15 합쳐가지고 그렇게 내잖아요. 이게 없어지지만 어쨌든 그 농특세가 아니라 이제 세금 없애고 농특세만 남기는 구조로 가고 나중에 이제 없애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다른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거래세라는 특징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금액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억에 사서 10억에 파는 사람이 10억에 대해서 거래세를 세율을 곱해서 낸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이거 지금 1억에 사서 10억에 판다는 거는 9억을 남겼잖아요. 이게 이익을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100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파는 10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손실이 90%인 사람은 그런 경우도 똑같이 세금은 똑같이 10억에 대해서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손실이 90억을 입은 사람의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 그래 난 몰라 이런 얘기예요 국가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10억을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외국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어떤 주식에 있어서 자본 손실이 발생을 하면 이게 비용을 정산해 준단 말이죠. 그걸 언제 팔기 전에 정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12월 달에 내가 주식 살 때하고 팔 때 보니까 파는 가격이 오히려 손해야. 그러면은 자기 개인 소득세에서 이게 뭐 그 자본 소득 관련되는 거를 절차는 세부적으로는 이제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손실 반영을 해서 그만큼 세금 부분을 감면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연말에 내가 손해가 났다. 이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빨리 청산을 해야 되겠죠. 주식을 팔았다가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연초에 가서 다시 주식을 사더라도 그러면 주식에 대한 손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연초에 다시 주식 거래하던 사람들은 다시 주식을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월에 주가가 더 올라가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뭐 배당을 주거나 주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현상들이 이제 3월 90일, 그 회계연도 종료 후에 90일 이내에 뭐 그런 걸 배당 결정이나 이런 걸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오히려 3월 달에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 뭐 예를 들자면 3월이나 4월에 이런 게 나오더라.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연구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꽤 있어요. 1월보다는 3, 4월에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효과가. 뭐 이런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를 점점 늘리고 있잖아요. 늘리면서 그 뭐 대주주 요건도 더 강화하고 이러면서 이제 거래세를 줄이고 거기에 따르는 주식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낸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또 그게 손실 인정도 해주는 손실 이연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점차 제도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월의 수익률이 1월을 제외한 나머지 한 달에 나머지 달의 수익률보다 평균적으로 높더라. 더 많이 오르더라는 얘기잖아요. 특히 앞에 살펴본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이 이런 1월의 그 효과가 제뉴얼 이펙트가 정월 효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1월의 규모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월의 평균 수익률이 다른 달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이거를 제뉴얼 이펙트라고 하고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이걸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주장만 하는 거죠. 연말에 이렇게 이런 정산을 해서 그 손실 인식을 하느라고 주식을 팔아서 우리나라도 사실 연말에 가면 좀 주가가 좀 이렇게 10월부터 좀 주가가 덜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10월, 11월, 12월 이때 가면은 왜냐하면 또 대주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어떤 주식 뭐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양도세나 뭐 이런 게 적용이 되니까요.
10억을 한다, 3억을 한다. 이것도 뭐 기존에 10억 하던 데서 3억을 내린다, 만다 이런 부분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준은 이제 국회에서 정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연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한 사람들이 이제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로제프 킨이나 티니 웨스트, 카임 이런 사람들 연구를 보면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1월의 월별 수익률은 다른 달의 월별 수익률보다 높고 연간 평균 수익률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그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좀 참고는 할 수가 있겠죠. 1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물론 이제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주식을 사서 연말 연초 좀 떨어질 때 사가지고 연초에 좀 팔고 이러면 좋은데 반대로 또 확 오르면 그때 왕창 사느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좀 그 평정심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1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마메펙스가 사용한 CAPM 검증 방법. 우리가 앞에서 이제 파마메펙스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베타의 어떤 그 정도가 베타가 낮은 거, 중간, 뭐 높은 거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가지고 이게 베타라는 거는 우리가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체계적 위험을 반영하는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타는 기울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종합주가 RM이 있고 마켓 포트폴리오 레이트 오브 리턴이 있고 여기에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있다 그러면 그 수익률을 쭉 이렇게 막 피팅을 하는 거죠. 찍어 놓고 요걸 대표하는 선 하나 쭉 평균선을 긋는 게 이게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기 RJ는 여기 절편이 알파고 기울기가 베타라고 하면 베타 J, 알파 J 이렇게 J 종목이니까 이 개별 종목의 수익률 RJ는 알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배웠잖아요.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Y다. 그러면 여기 있으면 여기 A고 기울기 B다. 그럼 Y는 절편 플러스 기울기 곱하기 X 이렇게 배웠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Y는 RJ는 절편 플러스 기울기 곱하기 X, X가 요거잖아요. 그죠? RM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앞에서 봤던 우리 지난 시간에도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위험 조정, 마켓 시장 위험 조정, 마켓 리스크 어저스티드 액세스 리턴을 구하는 방법, 초과 수익을 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1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파마 맥페스가 이런 베타를 구해가지고 회귀 분석, 엑셀 같은 걸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타를 구해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 베타의 어떤 그 카테고리를 정해서 베타가 높은 거, 낮은 거, 중간 뭐 이런 게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1월의 자료만을 사용한 경우, 1월 제외한 다른 달의 자료만을 사용한 경우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1월 달하고 나머지 달하고 차이가 있냐? 그걸 보고 체계적인 위험과 기대 수익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선형관계가 존재하더라. 이게 이제 베타가 체계적인 거죠. 체계적인 거. 이게 체계적인 위험 할 때 그 시스템매틱 리스크예요. 시스템 그 시스템매틱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 체계적 위험은 뭐냐면 시장 전체와 관련되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건 뭐 물가가 상승한다거나 인플레이션이 오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이제 개별 종목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기대 수익의 통계적인 선형관계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 1월 달을 제외한 달에 보니까 체계적 위험과 기대 수익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1월 효과가 1월 효과는 1월 달의 수익률은 체계적 어떤 뭔가 있으니까 체계적인 관계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항상 그 일관성 있는 그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베타가 체계적 위험을 대표하는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주가가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종합 주가 오르면 그 종목은 3인 경우는 3배 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1인 경우는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 0.5다 그러면 반밖에 안 움직이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1보다 작은 거 하는 거가 또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시장의 움직임과 1월 달의 움직임이 선형관계가 뚜렷하게 여기 체계적인 관계가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그 파마 맥베스의 방법을 가지고 티니 웨스트 두 사람의 이제 연구에서 밝혀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는 기간에 따라서 좀 뭐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카임이라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로제프 키니 연구와 티니 웨스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1월 달만 가지고 포트폴리오의 베타만 가지고 했다든가 그 티니 웨스트 같은 경우는 그 파마메페스의 그 베타 구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을 이용한 거니까 기업의 펌 사이즈는 고려하지 않았다. 근데 카임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 효과를 고려해서 1월 효과가 있는지 이걸 봤다. 그래서 기업 규모별로 나누어 보고 이때 전체 초과 수익률 중에서 50%가 1월에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기업의 자본금 규모가
규모가 크냐, 중이냐, 아니면 소냐,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기업 규모를 고려한 후에도 이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으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잘 활용하면 남들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뭐 그 이유를 따진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세금과 관련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연말에 쓸 때가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래서 그 돈이 돌다가 뭐 현금이 필요해서 하다가 다시 이제 1월 달에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현상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브라운 카임이나 클라이드 마쉬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나 버기 맥코넬, 슐러범 이런 사람들의 주장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연구 결과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단기의 자본 손실을 과대소득에 공제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정명해서 보여줬다기보다는 이래서 이런 것 같아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가격 변화의 분산이 큰 규모가 작은 기업의 주식들은 가격 하락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확률도 크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주식의 자본 손실에 의한 요거 그죠? 세금 회피 효과를 자본 주식 거래를 하면 이제 이익이 날 수도 자본 이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캐피탈 로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캐피탈 게인이나 캐피탈 로스 둘 중에 하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자본 손실이 생기면 이거를 세금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매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말에 주가가 손실난 사람 팔아서 정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계산이 끝나게 되면 회계연도 초에 이러한 매각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상승해서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보통 주식은 한번 중독돼서 주식 거래 하던 사람은 연말에 정산했다고 다시 주식 안 해. 이런 사람은 잘 없다는 거죠. 다시 주식시장에 또 들어와서 뭐 주식 거래를 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은 세금 회피 가설, tax loss selling hypothesis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데 비해서 이런 버기, 맥코넬, 슐러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한다. 미국 회계연도랑 한국 회계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 기업들이 9월 결산하고 결산일부터 90일 이내인 12월에 주총을 거쳐서 재무제표를 공지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12월에 결산을 하고 3월에 가가지고 이제 주총 90일 안에 이거를 재무제표를 일간지 신문이 나는데 공지를 하도록 돼 있죠. 공시를.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12월 결산을 하고 2월 말에 주총을 거쳐서 2월 말이나 뭐 3월 초, 하여간 90일 되기 전에 모든 걸 다 해서 3월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3월 효과까지 존재한다는 실증 연구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본 바로는 어떤 기간으로 하고 뭐 어느 연도 또 그것도 같은 기간으로 비슷하게 했는데도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상이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연구자들이 목적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잘 이렇게 좀 선별해서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퓨어 이펙트 순수하게 그런 효과를 통제 변수 같은 걸 잘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게 어떤 그 현상으로 눈에 띄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면 주식 거래할 때 사실은 뭐 불리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는 이런 기업 규모 효과나 또는 이런 그 정월 효과, 제니럴 이펙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모르는 것보다는 더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주의해서 그런 게 내가 주식 거래를 할 때 의사결정할 때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의 결정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좀 짧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례적 현상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번 시간에 이제 펌 사이즈 이펙트나 제뉴얼 이펙트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나머지 또 이례적 현상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이제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과 같이 증권 시장에서의 그 아노말리, 이례적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 시장의 이례적 현상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펌 사이즈 이펙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초과 수익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제뉴얼 이펙트, 정월 효과가 있더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3월 효과가 더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월중 효과라든가 또는 요일 효과, 그러니까 today over the weekend effect 또는 위켄드 이펙트라고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펌
neglected firm 이펙트, 소액기업, 그다음 P 레이시오. P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비율 분석할 때 많이 봤던 거잖아요. 우리가 비율 분석할 때 한 7가지 정도 있었죠. 유동성, 레버리지, 활동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그리고 7번째 시장가치 비율할 때 그 7번째 비율 중에 PER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Price Earning Ratio 해서 DPS, Dividend Per Share, Earnings Per Share, DPS, EPS, per PBR 뭐 이런 것들은 토빈스키우나 뭐 이런 것들은 영어로 된 아주 많이 쓰이는 비율이니까 그냥 퍼가 뭐다 하는 거는 아주 숙달되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 그 PER 할 때 퍼의 경우는 영어로 된 비율은 앞에 있는 게 다 분자, 분모, 분자, 분모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분모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이제 뒤에 온다 그런 얘기 했어요. 자, 그래서 역시 이제 프라이스가 분자고 어닝스가 분모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오버리액션이나 볼라틸리티 퍼즐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쭉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죠. 증권 시장에서 이례적 현상에서 이제 앞에 2개 빼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월중 효과 한번 보시죠. 월중 효과는 매월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눴을 때 전반 보름 동안의 수익률이 후반 보름 동안의 수익률보다 높게, 월에서도 12달 중에서도 1월 달의 수익률이 좀 높은 것처럼 매달 안에서도 15일, 15일 나눴을 때 앞에 전반 보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물론 이제 전반 보름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거래는 한 열흘 정도 있는 거잖아요. 토요일, 일을 빼고 뭐 이렇게 하니까 4주 기준으로 따지면 보통은 20일 정도를 한 달로 보는 건데, 여기는 뭐 보름이라고 해서 딱 15일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달에 전반부의 수익률이 후반부보다 높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그 근거가 왜 그런지를 딱 뚜렷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거를 아노말리다,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정말 그런지 한번 데이터 가지고 해보면 되잖아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수익률 가지고 수익률을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월의 전반 보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후반 보름 동안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더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뭐 왜 그것도 이제 여기 날짜를 그냥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논리적이라기보다 현상이더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라는 어떤 심정적으로는 보통 달 초보다는 달 후반부 가면 여러 쓸 때가 많잖아요. 뭐 공과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공과금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뭐 정산해야 될 것도 있고 결제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이론적으로 정말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설명을 뚜렷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이 부분도 방금 얘기했던 월중 효과보다는 먼슬리 이펙트보다는 이 위켄드 이펙트 또는 The Day of the Week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요일 효과는 정말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는 점심시간이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점심시간은 주식이 이제 좀 멈췄다가 1시간 점심 먹고 또 개장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때도 오전 오후장을 또 구분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평균적으로 이 포지티브 레이트 오브 리턴, 양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월요일은 평균적으로 음의 수익률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 이게 대표적인 이제 세러데이 나이트,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런 어떤 백허그, 예를 들어서 이 안 좋은 뉴스들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발표가 된다. 뭐 회사에 뭐 적자가 나왔다더라, 뭐 인수합병을 당한다더라, 뭐 이런 토요일 같은 때 하면 주중에 하는 것보다는 매드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요일을 거래를 못 하잖아요. 거래가 장이 안 열리니까. 그럴 때 이제 캄다운 할 수 있는, 좀 처음에 어떡하지? 주가가 그냥 주중에 나왔으면 그 다음날 폭락하거나 뭐 이런 주식시장의 영향이 아주 크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보통 안 좋은 뉴스를 적자가 나왔어요. 뭐 이런 안 좋은 뭐 대주주가 지분을 팔았어요. 뭐 이런 어나운스먼트를 할 때 주말에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게 좀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배드 뉴스를 주로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면, 안 좋은 뉴스들이 주로 주말에 누적이 되니까 월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누적적으로 평균적으로 월요일의 수익률이 좀 내려가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평균적인 수익률이 높고 월요일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에 대해서 주장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일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주식 거래를 감안해서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좀 금요일 날도 오후에 되면 좀 안 좋은 그게 스물스물 나올 수 있으니까 금요일 오후장에서는 조금 빨리 오전장 거래만 하고 오후장은 좀 접어야지. 뭐 이런 거 뭐 다양한 요인으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그 요일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가 기본세스나 카임 스탠보, 제프 웨스트필드 이런 사람들의 연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보면 S&P 500, 그러니까 그 S&P 500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500 지수 조금 몇 개 더 있는데 어쨌든 500 지수를 가지고 가치 가중 그 지수나 균등 가중 지수의 경우에 각각 요일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이제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가치 가중 value weighted market index냐, equally weighted market index냐의 차이는 이런 거죠. 삼성전자처럼 우리나라 시총이 뭐 2000조 전후로 왔다 갔다 할 때 400조 지금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한 20% 되잖아요. 5분의 1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이. 그러니까 몇 종목만 합치면 우리나라 반 정도를 차지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경우에 보면 삼성전자 주가의 시장 가치, 시장에서 50% 차지하는 삼성전자나 그냥 별로 1%, 2%도 안 되는 개별 주식의 주가를 동등하게, 주가를 다 더해가지고 종목 수로, 주식 수로, 종목 수죠. 나눠서 하는 걸 equally, 가중치를 딱 이렇게 다양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equally weighted market index가 되는 거고요. 시장 지수를 만들 때. value weighted는 시총이 큰 거를 가중치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긴 하죠. 그렇게 해서 둘 다 해봤더니 요일 효과가 존재하더라. 월요일이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낮고 금요일이 평균 수익률이 높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요일 효과에 대한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를 발표를 할 때 그 주말에 주로 발표를 하더라. 주중에는 가만히 있다가 주말에 이제 그런 걸 경향이 있고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주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를 주말에 많이 발표하니까 그게 이제 누적되면 시장 전반적으로는 월요일은 주식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소외기업 효과, neglected farm effect's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 소외는,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 소외된 그 기준이 일반인들로부터 소외된 게 아니고, 정권 분석가, 애널리스트나 기관 투자가들의 관심이 낮은 기업인 소외기업의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이들의 수익률이, 의외로, 그 중에서 좀 아주 특화된 기업들은 수익률이 몇 배로 뛰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이들의 관심이 높은 일반 기업의 수익률보다 위험 조정 후에도 여러 가지 변동성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도 average excess abnormal return이 나타나더라. 비정상 초과 수익률이 있더라.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소외기업 효과고, 이것도 이제 이런 연구에 의하면 특정 기업 주식에 대한 관심도를 그 주식의 연구 분석가의 수를 기준으로, 이게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가 많은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가 있는 기업과 별로 또 많은 그 보고서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낸 거, 이런 걸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기업과. 소외기업의 연평균 수익률이 주목받는 기업의 연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부족 효과 가설. 소외기업일수록 그 주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이 높게 나타난다. 이런 가설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알려진 기업들, 우량 기업들은 분석 대상 기업들은 많이 이제 평가가 잘 된 기업들은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잘 안 알려지거나 또는 신생 기업들이나 별로 눈에 안 띄는 기업들은 또 아니면 잘 되면 확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높게 나오더라. 그런 얘기가 주장이고요. 그 다음 비효율적인 가격 결정 가설. 이게 이제 가설이란 말이죠. 이게 가설은 하나의 이제 주장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외기업들은 그 주식과 관련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장이 과소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수익률이 그 주식이 과소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다. 소외기업이니까 관심이 적으니까, 관심이 적은 기업은 인기가 적고, 인기가 적으면 주가도 낮게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PE 효과, 상대적으로 퍼가 낮은 기업의 수익률이, 퍼가 높은 기업의 수익률보다 위험 조정 후에도 평균적으로, 위험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다 감안하면, 컨트롤, 통제 변수를 감안하면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꽤 높더라.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rice earning ratio, PER이죠. 여기서 PER이 낮은 기업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퍼가 낮다는 거는 저평가돼 있다는 거잖아요. 퍼가 높으면 프라이스, 그죠? 스탁 프라이스 타임 지로 EPS, 주당 순이익, 이게
회계연도 동안 일정하다. 6개월이나 1년 동안 일정한데 이익은 주당 얼마 나왔는데 1,000원이 나왔는데 주가는 이게 계속 오르렀다가 내렸다가 하는 건데 오르면 과대평가돼 있고 낮으면 하루 중에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 낮으면 과소평가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가 낮은 걸수록 과소평가된 걸 사는 게 나중에 평균적인 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를 해보면 그렇게만 해도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구도 퍼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퍼가 낮은 거 사고 과소평가되어 있으니까 퍼가 높은 거 공매 빌려서라도 팔고 그랬더니 초과 수익이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 동일한 포트폴리오라 하더라도 퍼가 낮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퍼가 요게 높은입니다. 높은 포트폴리오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퍼가 낮을수록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CAPM은 잘못된 자산가액 결정 모형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CAPM에 의하면 퍼가 낮든 높든 그게 다 잘 반영이 돼서 평균 수익이 같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퍼와 관계없이 여기 체계적 위험 있잖아요.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베타라는 거잖아요. CAPM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ERJ, 그죠? Individual Security J의 Expected Return은 Risk Free Rate of Return에다가 ERM 마이너스 RF의 그죠? 베타 J를 곱한 거다. 이게 체계적 위험이거든, 베타라는 게. 이 체계적 위험을 감안해서 이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체계적 위험이 동일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퍼에 따라서 이게 이 값이 달라지면 이건 체계적 위험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결정하면 CAPM 안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CAPM이라고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모델,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그게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얘가 이 논리에 이 현상에 의하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떤 기간을 했고 어느 나라를 했고 뭐 시장 상황이 어땠고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주장이 있었다 하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리액션, 과잉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긍정적인 정보가 발표가 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기대 주가 이상으로 상승했다가 그러니까 보통 뭔가 굿뉴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업이 구리 광산이 어디서 발견됐다든가 유가가 어떻게 올랐다든가 내렸다든가 어떤 발표가 이제 나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좋은 거다 계약을 수주를 했다든가 수주를 해서 수주 계약을 했다든가 인수합병을 했다든가 좋은 뉴스라고 했을 때 그런 게 긍정적인 굿뉴스가 발표가 되면 정상적으로 한 10%만 오르면 되는데 한 20, 30% 올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는 마찬가지 부정적인 네거티브 인포메이션이 배드 뉴스에서 발표가 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기대 이하로 한 5%만 떨어져도 되는데 한 15%, 20%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이런 현상을 과잉 반응이라고 해요. 오버리액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단기 투자자들이 막 시장에 몰려들어가지고 소위 단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회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정보나 부정적인 정보의 기대 이상으로 상승이나 하락하는 현상. 이거를 이제 오버리액션이다. 그래서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굿뉴스가 생기면 이게 정상적으로는 정보 발생 시점에 요게 요만큼만 올라서 요렇게 가면 이게 효율적 시장이란 말이죠. 이게 efficient 마켓의 리액션인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하는 거죠. 지나치게 한 10% 올라야 되는데 한 15%, 20%쫙 올랐다가 그래 이 정도만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버 리액션이만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이게 딜레이 되면 레그가 생기면 지연 반응을 하면 이렇게 이제 아주 서서히 아주 이렇게 답답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도 이렇게 막 들쭉날쭉하는 오버리액션 현상이 있으니까 좀 관심들도 가지고 이게 10% 오르면 정상적인 거를 한 20% 25% 올랐다가 이런 변동의 기회가 있으니까 한 시간 안에도 한 하루 종일 안에도 뉴스에 따라서 막 기회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정보에 따른 과잉 반응은 이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배드 뉴스, 부정적인 정보의 경우도 이렇게 이제 배드 뉴스가 이 정도만 나오면 되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반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텐데 그 받는 정도를 일시적으로는 완전히 폭락을 했다가 그죠? 우리가 급락 또는 폭락을 했다가 이게 대폭 떨어졌다가 그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거의 1,400 이렇게 막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또 3,000을 넘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게 과잉 반응이 없진 않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폭락을 했을 때 이럴 때 사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어디까지가 폭락의 저점인지 바닥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시장을 좀 이렇게 좀 그 관찰자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우는 거죠.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직접이나 간접을. 어쨌거나 이렇게 매도 뉴스가 나오면 요 정도 5% 떨어지면 될 거를 또는 10% 떨어지면 될 거를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럼 나중에는 보면은 뭐 저 원래보다 또 어떤 경우는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 사이에는 이제 새로운 또 정보가 생기고 뭐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의 상황만 감안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배드 뉴스의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은 하락이 발생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오버 리액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드 뉴스도 이렇게 서서히 지연 반응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주식시장은 정보가 워낙 빠르게 전달이 되고 그게 앞서서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잖아요. 경기보다 먼저 선행지표예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주가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과잉 반응의 현상들도 더불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퍼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그 volatility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주식가격의 변동성이 수익률을 기초로 평가했을 때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그 변동성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의 그 어떤 위험 있잖아요. 위험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그러니까 주식이 발행된 기업의 어떤 내재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변동성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든가, 또는 시장 상황이 그 기업에 속해진 그 산업의 상황이 안 좋다든가, 시장 전체의 경기가 안 좋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반영이 돼서 이게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변동성은 조금 더 출렁이는 경향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주식 거래를 해본 분들은 많이 느끼겠지만, 그 현상으로 그래서 설명하기가, 야, 이거 이렇게 폭락하고 이렇게 폭등하고 뭐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고 다시 제자리 가고 또 다시 꼬꾸라지고 하는 그 급락했다가 급등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은 심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존의 영업 실적보다 5%밖에 안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마음은 엄청 큰일 난 것처럼 그 변동성은 더 심하게 덜쭉날쭉하는 거죠. 또 뭔가 이익 발표가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어닝 쇼크가 왔냐, 서프라이즈가,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막 이게 정말 예상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게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럼 그게 뭐 겨우 해봐야 한 10%, 5%. 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도 재밌는 게, 이 전년도보다 영업 실적이 높았다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예상치보다, 보통은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써요. 예상치는데 전년보다 10% 오른 것 같아. 근데 10% 수익 영업 실적이 올랐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8%, 7%만 오르면 주가는 떨어져요, 오히려. 근데 예상치는 10% 올랐다고 예상을 했는데 12%, 13%, 15% 오르면 그때는 또 전년도보다 한 3%밖에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아 했는데 오히려 5%만 올라도 2, 3%만 더 예상치보다 실적이 더 좋아져도 사람들은 그게 크게 반응을 합니다. 약간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발라틸리티 변동성을 어떤 유발하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그 사실 뭐 전 국민이 다 주식 투자를 뭐 할 필요는 없지만 또 굳이 안 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만 투자를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근로소득 외에 근로소득과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이에 근로소득은 같은 봉급, 같은 직장이면 봉급이 다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이 투자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그 어떤 부의 수준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뭐 전부 다를 주식 투자만 하고 전부 다를 부동산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안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유리하다. 왜냐하면 경제는 일반적으로는 그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성장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화폐를 많이 찍어낼수록 물가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인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은 거의 없잖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인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물가가 5%다가 3%, 4%, 2%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이게 물가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거의 역사 이래로 경험한 경우가 드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화폐를 계속 찍어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가 인상 정도만큼이라도 이런 자산 가치,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오르는 트렌드를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단기 투자라는 것을 짧게 뭐 하루 뭐 우리가 보통 스캘핑 몇 분, 1, 2분 안에도 거래를 하는 게 스캘핑이라고 하는 거고, 1분 안에서도 샀다 팔았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루 안에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것들을 이제 데이 트레이딩, 그 다음에 며칠에서 몇 주까지 이렇게 한 달 안에 이렇게 거래하는 거를 스윙 투자,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 뭐 이렇게 다 포함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3개월 정도나 뭐 이렇게 뭐 6개월 정도 안에 하는 걸 뭐 중기, 6개월 이상 넘어가면 주시장에서 뭐 장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좀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만 가도 충분히 트렌드에 따르는 그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단기 투자가 좋다 안 좋다는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호불호,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단기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하면 좋지만 하루 안에 데이 트레이딩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반인,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좋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많지 않아요.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낭패 볼 일을 굳이 일반인들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좀 더 긴 기간 동안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상식적으로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단기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는 이런 이유가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를 잘못 관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변동성 퍼즐이라는 이상현상으로서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동성은 단기간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좀 심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 단기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좌우를 하기 때문에. 중기로 가잖아요. 그럼 경제학 원리가 적용이 돼요. 수요 공급의 원리가 아주 잘 맞아요. 주식에 대한 수급의 원리가 아주 잘 맞고, 장기로 가면 이거는 자연현상의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그러니까 심리학이냐 경제학이냐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자연현상, 자연과학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환경오염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질병과 관련되는 바이러스 관련된 이런 것들은 뭐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에는 그런 어떤 임팩트들이 생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또는 뭐 기후변화나 식량 문제나 뭐 김부의 격차라든가 이런 건 좀 더 롱텀에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변동성 퍼즐이라는 것을 현상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는 경우는 주의를 특별히 요해야 된다 하는 것도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가 7차 시에서는 여러 가지 효율적 시장에 대한 것을 봤고, 그리고 이어서 효율적 시장 가설로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현상, 이례적인 현상, 어노멀리라고 하는 현상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 특징들을 투자에 잘 활용하면 아무래도 그 시장의 어떤 속성이나 현상에 대해서 참고가 되니까 투자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관점에서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